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방역 의료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다음 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에는 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 의료 체계를 일상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등급 조정과 관련해 고위험군 보호와 치료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곧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활치료센터 축소 등과 같이 당장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등급 조정 이전이라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다음 주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신속 항원 검사를 중단하고 보건소 인력을 치료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중고등학생들의 중간고사 시험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시험 불가 입장이었던 교육당국이 한 발 물러서서 응시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행이 쉽지 않아 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3차 접종까지 한 사람은 2차례 백신을 맞은 사람보다 감염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나흘가량 짧게 나타났다고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2차 접종자는 오미크론에 감염됐다 회복되는 시간이 8.3일이었지만 3차 접종자는 4.4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방역 의료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다음 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 발표 시점에 대해 가급적이면 다음 주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수 있도록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에는 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 의료 체계를 다시 일상 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점진적 전환을 꾸준히 강조해온 만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역시 지난해 11월 일상 회복 때와 같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사회 경제적 피해가 큰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혀온 만큼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 제한이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등급 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와 치료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등급 조정 과정에서 검토할 내용이 많다며 고위험군을 먼저 진단하고 치료하는 패스트트랙을 포함해 고위험군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먹는 치료제와 입원 치료비도 등급 조정 논의에 포함되어 있다며 전반적인 정비가 이뤄지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발표한 생활치료센터 축소 등과 같이 당장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코로나19 등급 조정 이전이라도 계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또 지난해 말 고령층 2차 접종 효과 감소와 델타 변이의 확산이 겹치며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의 4차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발생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도 하루 1,000명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보건소의 신속 항원 검사를 다음 주부터 중단한다며 지자체는 여력이 생긴 인원을 감염 취약시설 등에 투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확대되면서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동률이 18.4%에 불과해 16,000여 개 이상 여유가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동률이 35% 수준으로 떨어진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도 오는 18일부터 전체 24,000여 개 가운데 30% 수준인
7천여 병상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병상은 일반 격리 병상으로 전환돼 일반 환자와 일반 병의원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게 됩니다. 다만 가동률이 50%가 넘는 중환자 병상과 준중환자 전담 병상은 현재 규모를 계속 유지하고 주거 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도 유지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가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 확대 등을 실시한 결과 3일차 화장률이 61%로 상승했고 하루 최대 화장 수용 능력도 1,78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9일 20%까지 떨어졌던 3일차 화장률은 61.1%까지 상승했고 하루 최대 화장 수용 능력도 지난달 4일 1,044건에서 한 달 만에 1,784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장례식장 안치 현황도 모두 8,629구 안치 공간 중 3,866구를 안치해 가동률 44.8%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중간고사를 앞두고 확진된 학생들은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서며 검토하겠다고는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확진자가 시험에 응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출석은 인정받지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치르지 못합니다. 대신 인정점이란 걸 받는데 같은 학기 내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 기말고사에서 평균 60점에 66점을 받았는데 평균 50점인 중간고사에 결시했다면 거꾸로 환산해 인정점이 55점이 됩니다. 앞뒤 시험 점수의 80%만 인정하는 일반 질병과는 달리 코로나19 같은 법정 감염병은 100%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신에서 0.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릴 수도 있는 만큼 불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확진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확진이 된 상황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학생한테. 수행평가나 이런 걸 기준으로 인정점을 준다고 하는 것도 반발이 많을 거고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난주 중고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4,000여 명. 시험이 시작되는 이달 하순엔 확진자가 준다지만 일주일 격리를 고려하면 수만 명이 중간고사를 포기해야 합니다. 인수위도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고 약국도 방문하면서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시험 기회를 박탈하는 행정을 지적했습니다. 학생들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보도록 할 수는 없는지. 보건당국은 교육당국이 시험 관리 계획을 마련하면 지원하겠다고 했고 교육부도 방역 지침이 바뀌면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확진 학생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지침이 바뀐다 해도 또 한 번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3차례 맞은 사람은 2차 접종까지 한 사람보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가 회복되는 시간이 나흘가량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의학저널 랜싯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영국의 코로나19 환자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증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백신을 3차례 맞은 사람은 오미크론 변이와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 회복하는 기간이 각각 4.4일과 7.7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백신을 2번까지 맞았으나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오미크론 변이와 델타 변이에 걸린 뒤 회복한 기간은 각각 8.3일과 9.6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일상 회복 전환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 발표 예정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에는 현재 비상의료 체계를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지금이 시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비상의료 체계를 일상 체계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시기는 전체적인 유행이 충분히 좀 감소를 해서 이 입원 환자나 또는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 발생이 확실히 감소 추세로 변했을 때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1차 의료기관과 응급실 체계를 어떻게 일상으로 전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료 지침이 확실히 결정이 된 이후에 시행이 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정부는 사회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혀온 만큼 다음 주 거리두기 조정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이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보다 오미크론 유행을 먼저 경험한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은 이런 그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 유행이 다시 크든 적든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이제 위중증 환자 발생이나 사망자가 일부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행이 감소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영업 제한을 폐지하는 시점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정부가 코로나19 등급 조정과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보호와 치료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등급 조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또 언제쯤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입니다. 만약에 이제 감염병의 등급을 조정한다면 2급 감염병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4급 감염병으로 분류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감염병의 등급을 바꾸게 되면은 대응 지침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뀌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다 변경이 되고 그 변경된 지침을 실행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인력과 비용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이 등급 분류가 이제 다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급 감염병이나 4급 감염병이 되면은 지금까지는 그 코로나19 치료의 비용을 정부가 다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예. 이제 개인 부담으로 돌아서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개인에게 부담되는 비용들을 전체를 다 개인 부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부라도 보전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만들 것이냐 그렇게 됐을 때 또 예산은 어느 정도 들고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겠습니다. 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는 고위험군을 먼저 진단하고 치료하는 패스트트랙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게 패스트트랙이 시행이 된다면 실제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그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것 자체는 고위험군들을 이 위중증 환자로 진행하는 걸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앞서 그 이 비상의료 체계를 일상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과 같은 연속성에서 보면은 약간 메시지에 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체계를 또 갖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상의료 체계에서 이 고위험군들도 함께 해소할 방법을 만들지 않고 만약 패스트 트랙을 만든다면 예. 이 별도의 트랙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공간과 장소와 비용과 시간이 또 필요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실제로 이 고위험 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처럼 특정한 공간에 대해서 적용하는 정도로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백신을 3차례 맞은 사람은 2번 접종한 사람보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회복이 나흘 정도 빠르다는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의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 오미크론 유행 기간 전에 3차 접종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애초에 예상보다는 적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때도 3차 접종을 했을 때 환자들의 입원율이 줄고 치명률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외국 연구에서 본 바가 있는데 네. 바로 그것은 실제로 위중증 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증 또는 중등증 환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회복의 시기가 빨라진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번에 정리돼서 증명이 돼서 나온 건데요. 예. 그만큼 백신 접종이 앞으로도 그 백신 접종 전략 수립에 따라서 우리가 잘 따라가야지만 되는 아주 중요한 감염병 대응의 핵심 요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확진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중간고사 시험 응시 기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반발이 거세자 교육당국은 응시를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감염 확산 없이 중간고사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공간과 시간 그리고 환기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결국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 원활한 환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험 공간을 관리를 하면 전파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교라는 공간이 시험을 보는 공간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학년 또는 뭐 어떤 형태로든 시간을 나누어서 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거리를 충분히 두고 환기를 하는 상태에서 시험을 여러 번 나누어서 보는 형태가 가장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자와 예술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 두 직업군이 함께 작품을 만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과학의 달 4월을 맞아서 과학과 예술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 색다른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넓은 천위의 별 모양의 기판이 반짝입니다. 뇌 속 비신경세포인 별세포를 구현한 것으로 작가가 직접 만든 인쇄회로 기판을 전도성 실로 연결해 만들었습니다. 관객들도 직접 작품의 별세포를 달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별세포 연구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부차적인 존재였다가 이제 남민호 박사님의 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걸 통해서 이 별세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 별세포의 기능과 여러 가지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현미경에서 실제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굉장히 잘 구현되는 것 같아서 일반 대중들한테 별세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른다를 키워드로 과학자와 예술가가 질문하고 답하기를 반복한 끝에 탄생한 작품입니다. 복잡계와 인공지능을 중국 신화서인 산해경과 접목해 구현한 것으로 바닥에 QR코드를 찍으면 다양한 인스타그램 효과로 작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다 달팽이의 기억 전이 실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부터 맥스웰 방정식을 공간상에 시각화한 작품까지 과학자와 예술가들이 협업해 미래 사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경험하는 데이터로 디지털 사회의 기본 단위인 데이터가 가공하는 주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작품을 통해 보여줍니다. 키스트와 수립문화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과학과 예술의 융복합 전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6명의 키스트 과학자와 7명의 예술가가 1년 가까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이 협업해 데이터를 경험하고 가공한 방식을 담아낸 이번 전시는 과학의 달인 4월 말까지 무료로 진행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재배 작물도 비파와 망고에 이어 바나나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전남은 아예 아열대 과일 공동상표도 만들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뜻한 날씨와 일조량도 많아 아열대 과일을 재배하기에 좋은 고장입니다. 시설하우스 안에 탐스러운 애플, 망고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보통 때보다 석 달 먼저 나왔습니다. 첫째, 가격이 7월, 8월에 나오는 것보다는 한 2배, 3배 정도 가격이 더 비싸고요. 판매가 원활하게 더 돼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기술 교육을 받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당도 높은 망고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홍수 출하를 피해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설비 등 갖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후가 자꾸 아열대화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아열대 작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제주도에서 주로 생산하던 애플망고를 강진에서 재배하도록 농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전남에서는 비파와 망고, 바나나 등 10여 가지의 아열대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협 전남본부는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 웜에서 따온 오배향이라는 아열대 과일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와 판매 촉진에 나섰습니다. 5가지의 매력은 달콤한 맛과 향, 스마트팜 재배, 쇠거의 당도 그리고 안전한 생산과 투명한 유통입니다. 전라남도의 아열대 과일 재배 농가는 1,200여 곳, 적극적인 기술 지원과 출하 시기를 앞당기는 농법으로 아열대 과일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음식 배달이나 포장으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100건을 검사한 결과 폴리스티렌 재질 용기 3건이 안전성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과 도매 시장에서 유통된 식품 용기 100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검사 결과 97건은 납, 총 용출량, 휘발성 물질이 규격에 맞아 일반적인 밥이나 국, 튀김류 등을 사용하기에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폴리스티렌 재질 용기 3건은 지방성 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총 용출량 기준을 초과해 기름진 식품의 사용에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 반째로 접어든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 촉구에 화답해서 다양한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서 상당한 군대 손실을 보았으며 이는 심각한 비극이라고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 손실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서 러시아 군인 1,351명이 숨지고 3,825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이 조만간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do hope that in coming days, in foreseeable future, this operation will reach its goals or will finish it by the negotiations between Russian and Ukrainian delegation.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러시아의 장기적인 전쟁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무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에 방공 시스템, 대포, 장갑차, 제트기 등의 지원을 요구해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이에 화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에 합의하고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We are looking at day in, day out what we believe they most need to include new systems that have not heretofore been provided.
나토 회원국들은 이와 함께 조지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다른 파트너국들의 방어 능력 강화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각 6일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다른 물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 대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적 장애 없이 연합군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차 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를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줬던 조치를 상원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승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을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기를 지원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7일 에마뉴엘 본 프랑스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에서 휴전을 외치면서도 첨단 무기를 실어날라 상황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특히 대화와 회담을 지지한다면서 제재에 나서는 것도 안 된다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와 러시아 선박의 영내 항구 진입 금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를 겨냥한 EU의 첫 제재인 셈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 수십 구가 발견된 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해온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러시아 석탄을 수입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러시아 선박의 영내 항구 진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U 회원국은 석탄의 4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5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금수 조치는 8일쯤 EU 관보 게재를 거쳐 120일 후인 8월 초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AF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회원국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도록 120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EU는 이와 함께 러시아의 전비 충당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주요 원자재와 장비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연간 5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조 3천억 원 상당의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올리가르히, 즉 신흥 재벌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두 딸 등 개인 200여 명의 이름도 EU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러시아 석탄은 단계적 폐기를 거쳐 결국 금지될 것이며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G7이 러시아산 석탄 수입 제한을 결정한 가운데 일본도 단계적인 감축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성 장관은 취재진을 만나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수입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등의 난색을 드러냈지만 G7이 석탄 수입 제한 등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자 여기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런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이 지난해 수입한 석탄 가운데 러시아산은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석탄 확보가 어려워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러시아를 대신할 공급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한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BBC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부의 오브호비치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한 결과 러시아군이 수세에 몰리자 학교에 숨은 뒤 주민들을 학교로 끌고 와 인간 방패로 썼다는 증언이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오브호비치 주민들은 지난달 1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아 전선에서 밀리자 집마다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찾아낸 뒤 총으로 위협하며 학교에 가두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150명이 학교로 끌려갔으며 아이들과 주민들이 두려움에 울부짖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러시아군이 인근 이반 키우 지역에서도 민간인들에게 총을 쏘고 포로로 잡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인터넷을 통한 가짜 정보 접촉이 사기 저하의 원인으로 보고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사용을 금지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사기 저하가 전투 패배나 러시아 정부가 내세운 침공 명분의 공허함 때문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선전전을 탓했습니다. 또 러시아 군인들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나 부대 위치 등 민감한 문제를 공개했다는 점도 문제가 돼 인터넷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정말 많은 것을 바꿨어요. 네.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대면 접촉도 줄어들다 보니 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일도 늘었는데요.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이 코로나 우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코로나 우울은 일반 우울증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뭐 이 단어 코로나 블루 단어를 먼저 보면 코로나19랑 우울감이라는 이 블루의 합성어이자 신조어인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또 이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는 겁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코로나 우울이라고 순화어를 마련할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코로나 우울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또 대면 활동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또 대면 활동이 줄어들어서 단순히 우울감을 느낀다 이러면 우선은 코로나 우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우울증으로 넘어간다는 건 장기간 우울감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서 의욕 저하, 또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이제 우울증이라는 질환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정말로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정신 건강이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해 19살부터 71살 성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월 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우울 위험군은 비율이 18.9%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 우울 위험군 비율은 22.8%였으니까 이거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인데요. 그래도 국민 5명 중 1명꼴로 우울 위험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20년 3월 그러니까 코로나19 초기와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에 대한 생각을 하는 비율이 40% 정도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비해 국민의 정신 건강이 나빠졌다. 이거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연령별로 좀 살펴보면 30대 남녀가 정신건강 상태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30대의 우울 수치가 6.4점이었는데 수치가 가장 적은 연령대인 60대 이상이 4.2점이었으니까 이보다 한 1.5배 정도 높았던 거고요. 또 우울 위험군 비율도 27.8%로 60대의 2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30대 여성의 우울 수치는 7점이었고 우울 위험군도 33%로 모든 연령과 성별에서 모두 가장 높은 게 이제 30대 여성이었고요. 또 살펴보면 30대 남성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비율이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가장 위험한 정신건강 상태를 갖고 있는 30대가 마음 기댈 곳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른바 심리적 지지 제공자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도움이 되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 답한 30대 비율이 13.6%로 전체 연령대 중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더 심한 수준인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그 단어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코로나19로 국민의 우울감이 커졌다는 게 그 포털 검색어에서도 드러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천병철 교수님 팀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연구팀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네이버 검색어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정한 우울증 진단 표준에 쓰이는 주요 단어 16개를 기준으로
네이버 트렌드의 상대 검색량을 비교한 겁니다. 이때 이 상대 검색량이라는 거는 특정 기간 최대 검색량을 100이라는 수치로 봤을 때 각 단어의 상대적인 검색량을 뜻하는 건데요. 예. 연구팀이 분석한 단어가 우울감, 식욕 저하, 또 식욕 감소, 그리고 또 불면증, 무기력함, 죄책감, 집중력 저하, 죽고 싶다 등등 이 16개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16개의 검색어를 분석해 보니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우울증과 관련된 검색량이 실제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된 건데요.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를 해보면 특히 죄책감, 또 죽고 싶다, 이런 상대적 검색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성별에 따라서 자주 검색한 단어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도 드러났는데 남성은 우울감이나 집중력 저하를 검색했고 여성은 죄책감과 죽고 싶다라는 단어를 많이 검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해질수록 우울감, 죄책감, 집중력 저하 등의 상대 검색량이 높아졌고요. 또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불면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검색량이 높았다가 유행이 점점 유지가 되고 장기화되면서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죽고 싶다라는 검색어는 지금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가 될수록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연구 결과가 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와 우울감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이제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네. 포털 검색어,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현상을 확인했다는 점이 이번 연구에 의미가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구글의 상대 검색량,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공중보건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 독감 트렌드인데요.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자신의 증상이나 치료제 등을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독감이 어느 지역에서 또 얼마나 유행하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공중보건학에서는 수천, 수만 명 단위의 설문조사보다는 오히려 정말 대다수의 일반 대중이 포털에서 검색하는 이 검색량 데이터가 더 객관적인 수치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한데요. 이번에 고려대 연구팀은 우리나라가 사실 구글보다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국내의 코로나19 장기적 영향을 추적하는 데는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가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유행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니까 참 놀라운데요. 자, 지금 오늘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마음에 병이 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야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야겠지만 당장은 각자가 우울한 감정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네. 뻔한 이야기라고 들리시겠지만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 또 산책이나 스트레칭 등으로 간단한 신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직접 만나지 못한다면 가족이나 지인들과 비대면으로 소통의 시간과 횟수를 늘려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에서 만든 코로나 우울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 변화가 생겼을 때, 불면증, 과다수면 증상이 나타날 때, 이럴 때도 이제 자신의 상태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지나치게 초조한 기분도 우울증의 하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피로감이나 활력을 느끼지 못할 때, 또 죄책감과 무가치함을 느낄 때, 그리고 사고력이나 집중력 저하 같은 감정들이 지속이 될 때 주의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런 9가지 증상 중에 5가지 이상이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치료 시기를 놓치면 그 증상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재파의 양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 지난해보다 57% 늘어난 8조 843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 인재 육성은 청년 연구자 성장 환경 조성, 과기인의 지속적인 활약 기반 구축 등 4개 전략을 기반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선도 학교 수가 지난해 556개 학교에서 올해 1000개 학교로 늘어나고 자율적, 창의적 기초연구 지원도
지난해 1조 4,770억 원에서 올해 1조 6,283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한국환경공단과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공동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고객은 우체국 초록별 사랑 정기예금에 가입 시 0.3%포인트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는 참여자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쌓으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항암제 개발 전문기업 파노로스 바이오사이언스는 온라인 2022 미국 암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개발 중인 대장암 신약 후보 물질의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파노로스는 대장암을 유발한 생쥐 실험에서 신약 후보 물질의 유효한 종양 억제 능력을 확인했으며 암 주변 미세 환경에도 영향을 줘 면역세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약 후보 물질을 기존의 면역 항암제와 병용 투여할 경우 단독 투여보다 더 우수한 항종양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대학생이 해초와 석고를 섞어 만든 방식으로 친환경 건축 소재를 개발했다고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캔터베리 대학 산업디자인 전공 박민홍 씨는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걸쳐 해초와 석고 간 최적 혼합 비율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 복합보드를 개발했습니다. 바이오 복합보드는 일반적인 석고보드보다 습기를 더 잘 흡수해서 집 단열과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되고 해조류는 천연 난연제인 붕소를 함유해 발화 위험을 줄였습니다. 태양은 그 빛과 열로 지구상 모든 생명들이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 태양에서 나오는 물질들을 느끼거나 인식하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태양에서 무수히 많은 입자들이 방출되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거대한 에너지원 태양에서 쏟아져 나오는 무수한 입자들의 실체를 오늘 궁금한 이야기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1989년 3월 캐나다 퀘벡주 전역에 커다란 자연재해가 들이닥칩니다. 이 재난은 송전시설에 영향을 미쳐 약 2만 메가와트라는 막대한 양의 전력 손실을 야기했습니다. 이 손실은 단 92초 만에 대규모 정전 사태를 발생시켰으며 무려 5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장장 9시간 동안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은 마비되고 전기 기반의 난방은 가동되지 않았으며 공장들도 정상 가동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재난은 태풍도 지진도 홍수도 아닌 태양의 활동으로부터 온, 즉 우주로부터 온 거대한 지작의 교란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은 그동안 눈앞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간과했던 우주로부터 오는 재난에 관한 이야기, 우주 전파 재난과 이를 연구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체 어떻게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태양이 우리에게 이렇게 커다란 영향을 주는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태양풍이라는 개념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1958년 천체물리학 저널에 실린 한 논문에 아주 기묘한 주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논문의 주인공은 미국의 천체물리학자였던 유진 파커. 당시 30세였던 파커 교수는 태양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태양 내부에서 전하를 띤 입자들이 무수히 그것도 지속적으로 태양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텅 빈 우주 속에서 무수히 날아다니는 하전 입자들의 바람, 태양풍의 존재였습니다. 이 발견을 기리는 의미에서 나사에서 태양 관측을 위해 발사된 위성 파커 솔라 프로브, 그러니까 파커 위성이 바로 이 태양풍을 최초로 예견해낸 파커 박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위성이죠. 이 태양풍은 태양의 활동에 따라 그 방출되는 양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영향에 따라 발생되는 우주 환경을 우리는 우주 전파 환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주 날씨라고도 하죠.
이 우주 전파 환경은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무수한 움직이는 하전 입자로부터 발생하는 이 큰 틀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전자기적 교란을 의미합니다.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그 자기장은 다시 전하의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임의로 만들어낸 전자기파 또는 전기회로를 기반으로 한 전력시설들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기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거 유무선 통신이나 전자기기들이 없던 시절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이 태양풍이 문명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커다란 영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우주 전파 환경, 즉 태양풍으로부터 발생하는 우주 날씨를 결정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전자기파, 고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입자들, 그리고 지구 자기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날씨를 일으키는 아주 큰 요인으로서 흔히 플레어라고 알고 있는 현상인 흑점 폭발 현상을 꼽을 수 있죠. 이 흑점 폭발로 인해 발생한 고에너지 입자와 고에너지 전자기파가 바로 이 전리층의 상태를 크게 교란시키는 것, 그리고 그 교란으로 만들어지는 전리층 상태의 변화가 우리가 말하는 우주 날씨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에너지 입자들은 소위 이온화 방사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대부분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서 노출된다면 방사선 피폭의 위험이 있는 매우 무서운 존재들이죠. 이런 입자들이 우주 공간에 우수히 많이 흩뿌려지고 있는데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왜 이 고에너지 입자, 즉 이온화 방사선에 피폭되지 않는 걸까요? 바로 지구가 형성하고 있는 자기장인 지구 자기장이 외부로부터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자기력선을 따라 극지방으로 유입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자기를 통해 보호되는 우리들과는 다르게 우주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위성의 입장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이 직격으로 입자들이 날아들어 위성에 꽂히게 되겠죠. 이 때문에 위성 운영에도 이 우주 날씨 정보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기가 존재하더라도 태양풍의 세기에 따라 지자기의 교란이 발생해 대규모의 전기가 지상에 유도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바로 지오마그네틱 스톰, 즉 지자기 폭풍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캐나다의 퀘벡주의 사례가 바로 이 지자기 폭풍에 의해 발생된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재난, 즉 우주 전파 재난을 우리는 어떻게 관측하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태양의 흑점 활동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태양의 광구, 즉 태양의 표면은 약 섭씨 5,500도 정도의 고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태양의 활동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특정 표면에서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의 온도가 평균 광구의 온도보다 현저히 낮은 약 2,700에서 4,200도씨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방출되는 빛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 상대적으로 검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흑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흑점이 많이 관찰될수록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놀랍게도 이 흑점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와 가장 적어지는 시기는 11년을 주기로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흑점 주기와는 독립적으로 태양의 격렬한 폭발 현상은 불규칙하게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우리에게는 꽤 먼 이야기 같은 우주 전파 환경. 당연하겠지만 사실 우주 전파 환경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또 체감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소하고 막연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것은 우리에게 재난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미리 이 재난에 대해 대비할 수 있다면 수많은 재산 피해는 물론 우리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파제가 되어주지 않을까요? 이상 궁금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에서 알아봤듯이 우리 사회 전반에 코로나19로 인한 마음의 병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이라고 하죠.
따뜻한 봄날이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추위를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돌아보고 지인들에게 안부 전화라도 한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